안녕하세요. 저는 화가 김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힘든 시절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이겨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대구 문화에 작은 그런 역할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구의 근대 미술, 한국의 근대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구는 수많은 시인들이 배출된 그런 그 도시이기도 하고, 작곡가라든가 화가들도 많이 배출된 굉장히 근대의 르네상스다 할 만큼 수많은 예술가 문화인들이 배출된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 대구 근대 미술을 들고 나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중 가장 큰 부분이 우리나라의 근대 문화, 우리나라의 근대의 예술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또 그 영역이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과연 진실인지, 그것이 모든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 합니다. 제 강의는 뭐 전문가라든가 뭐 전공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공자도 마찬가지고 또 수많은 그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때론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근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그 오래되지 않은 시절에 나라의 주권이 뺏긴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 시절을 거쳐오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는 수고문물이 도입이 되고 또 격변을 겪게 됩니다. 특히 그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고 문화들이 뭐 굉장히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퍼지면서 거의 그 일본식 문화가 많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근대 예술 같은 경우에는 통로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거의 뭐 중국이나 일본 정도로 국한되어 있었던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의 그 제국주의가 들어옴으로 해서 통로가 점차 더 좁아지고 일본이 거의 우리나라의 문화를 잠식하다시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음악이라든가 미술, 여러 가지 그 예술 분야가 일본의 그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명제를 우리가 알고 왔는데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 한번 이제 스스로 반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일본의 문화로부터 서구의 문물이 정착이 되었는가? 사실로 보자면 많은 부분이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특히 대구의 그 근대 문화는 굉장히 그 자존심이 센 그 문인들이나 예인들을 통해서 꽃을 피우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일본의 영향, 일본의 그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거든요. 특히 미술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대구의 그 천재 화가 이인성도 있고 또 그 여러 화가들이 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뭐 이중섭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대구에서 조금 활동을 하셨고, 그 근대의 그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들이 대구에 틀을 두고 많이 활동을
하셨기도 합니다. 특히 시인 이상화의 그 친형이신 이상정 장군, 독립 운동가죠. 그분이 대구 최초로 개인전을 연 그 화가이기도 합니다. 화가들이 그 독립 운동을 하면서 혹은 예술가들이 그 민족 해방을 위한 저항 운동을 하면서 대구는 타도시와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그 주체적인 문화들이 약간씩 진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그런 화가분들도 그 중에 그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 이쾌대라는 화가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쾌대에 대한 이제 이야기, 이쾌대에 대한 작품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과연 우리 근대 미술이 일본의 근대 미술의 영역에 속해 있는가, 그 그늘 안에만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저는 정열의 화가 이쾌대, 한국 근대 미술의 해방고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물론 그 전문적인 지식이 아주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쾌대라는 인물을 말씀드리기 전에 서구의 미술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첫 강의에는 서구 미술의 흐름을 보면서 추후 이쾌대의 미술과 비교하는 그런 그 의미를 담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화면이 좀 작습니다만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작품이 그 르네상스 시대의 보티첼리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 굉장히 정교한 묘사로 이루어진 그림인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그림들은 모두 이쾌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품의 제목이라든가 이름을 뭐 일일이 외우고 뭐 숙지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림의 스타일이나 이런 내용들, 흐름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쭉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을 역시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 작품인데요. 그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상을 조각한 그 아주 정교한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그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피에타라는 작품과 함께 굉장히 그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인데요. 뭐 이거는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히 뜻깊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미술사적으로 봐도 공기원근법이라는 그 기법을 처음 쓴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계속 그림을 보겠습니다. 아까 피에타를 조각했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 작품 중에 일부의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뭐 조각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돌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른다. 그만큼 정교한 조각에 능했던 조각가이기도 하고요. 건축가이면서 이렇게 회화 작업도 뭐 거의 뭐 대가죠. 회화 작업도 오랫도록 했던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라파엘로의 이 작품은 그 르네상스 3대 화가라는 그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그리고 이 라파엘로라는 이 작품 역시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작품은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르네상스의 그림들을 이야기하자면 르네상스의 그림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인간입니다. 인간. 다시 말해서 신으로부터 인간으로 전환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본주의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 르네상스가 지나가면 여러 가지 유파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시대를 조금 넘어와서 밀레의 만종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밀레의 만종은 르네상스의 작품과 비견할 만한데요. 르네상스의 작품보다 밀레의 작품이 좀 더 인간적인 그런 그 냄새가 난다. 왜 그런가 하면 르네상스 시대는 수치, 비례,
균형의 완벽성을 추구했던 그런 그 굉장히 수학적인 시대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자연주의라든가 중세 유럽을 지나면서 화가들이 서서히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수치보다는 인간적인 붓질, 인간적인 형태의 그 이야기를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밀레의 이삭죽기라든가 이런 그 낭만주의 그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기본적으로 사실적인 묘사를 바탕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 그림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 들라크로의 민족을 이끄는 여신, 이 작품은 그 시대적인 그 이야기를 담으면서도 한편으로 그 인간의 감성을 폭발적인 형태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에서의 어떤 빛과 어두움 이런 것들의 대비를 강조하면서 역동적인 인물의 그 표현, 어떤 뭐 구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감각적이고 감성적으로 극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낭만주의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감정의 폭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 그림으로 쭉 이어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림들이 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낭만주의가 나오는 이후에 표현 양식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림의 내면적인 이야기는 아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주의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있는 인간다운 형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어떤 그 사실들을 기초로 한 사건 이런 것들을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쿠르베라는 이 작가입니다. 쿠르베의 작품은 그가 했던 말을 토대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천사를 그리지 않는다. 왜? 나는 천사를 본 일이 없으므로. 그래서 쿠르베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 일반 시민들, 노동자들,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자기 눈에 보이는 그런 그 풍경과 인물을 담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떤 사건들을 묘사할 때는 더더욱이나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하죠. 이게 사실주의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양식들이 나오는데요. 이 양식들을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감정을 극대화한다거나 감성을 폭발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낭만주의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이 사실주의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낭만주의 그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작품은 쿠르베의 그 화가의 화실을 그린 작품입니다. 자세히 보면 화가의 화실에 당시 시민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 그리고 돌을 깨는 사람들, 그렇게 그 하층민이죠. 그동안 작가들이 다루지 않았던 계층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돌을 깨는 사람들이라든가, 이건 도미에의 3등 열차라는 작품인데요. 이런 작품들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시민들, 사회, 사건, 이런 이제 형태의 작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실주의까지 와서 이제 서서히 여러 가지 여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여파 중에 대표적인 여파가 바로 이 인상주의입니다. 인상주의의 가장 근본적으로 중점을 뒀던 부분은 고유의 색을 그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피부색이 늘 일정하지 않고 옷 색깔이 일정하지 않고 하얀 치마가 하얀색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러니까 빛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착하는 것이 바로 인상주의입니다. 이 모네의 해돋이 인상이라든가 양산을 든 여인, 이런 그림들을 보면 흰색 옷인데도 푸른색이 들어가 있고, 또 양산의 밝고 어두운 면을 비교해 보면 양산 안에 녹색이 있고
푸른색이 있고 다양한 색상들이 들어옵니다. 인상주의는 그러한 양식들의 어떤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적인 감성과 빛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착하는 그런 그 유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인상주의가 활성화되면서 빛을 분석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 시간의 흐름들을 포착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과학적인 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더 정교해진 그 이론적 확립, 이런 것들이 그림의 유형을 좀 비슷하게 만드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르나르 작품이라든가 이건 조르주 세라의 그 그랑자트 일요일의 오후라는 작품인데요. 이런 작품들도 근본적으로 인상주의의 개념을 가져가고 있는 그 신인상주의, 전묘파라는 그 유파가 되겠습니다. 이런 유파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인상주의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근거가 점점 세밀화된다는 뜻인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부 작가들이 인상주의에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학적 분석으로 표현되어진 그림보다 우리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그 인상주의 그림이 나온 이후 이런 유파들이 이런 인상주의 그림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불세출의 화가죠.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게 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별이 흐릿하게 퍼지는 이런 감성,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 빛의 시각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그 모양,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라는 이 유파는 인상주의의 과학적 표현과는 달리 굉장히 인간의 내면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자, 빈센트 반 고흐와 함께 또 대표적인 후기 인상파 작가가 바로 이 폴 고갱입니다. 고갱은 한때 고흐와 함께 작업을 했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서로의 어떤 그 주장들,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고갱은 고흐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타히티로 들어갑니다. 타히티에서 수많은 그 타히티 사람들과 타히티의 풍경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 섬의 굉장히 원색적인 그 열대의 풍경을 바탕으로 고갱의 그림들이 색상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갱의 그림도 자세히 보면 서서히 입체가 사라지고 평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평면화가 사실은 뭐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그 사실적인 입체적인 그런 표현과는 확연한 차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 내가 바라보는 풍경들은 내 내면에서 이미 이렇게 평면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후기 인상주의는 인상파와 달리 그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그런 형태가 아니라 내면의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지게 됩니다. 특히 고갱은 여기에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특히 그 타히티의 풍경을 그리면서 타히티에 없는 이런 그 예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철학적인 제목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타히티의 사람과 풍경과 예수님이 한 화면에 들어오게 되죠. 이것은 이제 심상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서 나의 내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미지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목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붙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그 상징적인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상징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고갱은 자기 작품을 하면서 자기가 꿈꾸던 세상,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풍경, 이미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 르네상스 시대부터 고갱의 그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갱의 상징주의를 설명하는 또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고갱은 상징적인 것들을 가져가면서도 그림 자체는 굉장히 단순화되고
평면화되기 시작합니다. 고갱의 그림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타히티의 여인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고요. 타히티의 여인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그 상징적 주제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작품은 고흐를 그린 고갱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파리 시절에 그렸던 작품인 것 같고요. 이 타히티 풍경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의 이미지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상징적이라는 그 의미는 어떠한 모티브를 가져와서 이 원주민들과 함께 배치를 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간의 생로병사라든가 여러 가지 초월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담는 것이죠. 이 작품은 그 고갱 고흐와 함께 활동했던 세잔의 작품입니다. 세잔은 그 후기 인상파 작가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작가인데요. 고흐가 그 개인의 내면의 감정을 극대화했다면 고갱은 상당히 이성적으로 내면의 감정을 상징화합니다. 근데 세잔은 화면의 구성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죠. 지금 세잔의 작품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세잔의 정물화 작품인데요. 지금 서서히 세잔이 고갱처럼 평면화 과정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잔이 중요한 이유는 미술 사회에 있어서 세잔으로 인해서 입체파가 나오게 된다는 이제 사실입니다. 세잔은 정물을 많이 그렸고 풍경도 많이 그렸고 또 인물도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면서 서서히 내가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리게 되는, 지우고 싶은 것들은 지우고 화면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재구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피카소가 그림을 그릴 때 앞면과 옆면과 뒷면을 함께 그린다, 이런 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입체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입체파가 나오게 된 시초가 이 세잔의 그 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목욕하는 여인들이라는 세잔의 작품인데요. 지금 세잔의 작품들이 이제 배경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서서히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 원기둥, 원뿔, 육면체, 이런 그 단순한 조형적 형태로 서서히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입체파가 나오게 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인의 몸통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원기둥, 원통, 이런 형태에 가까운 그런 지금 묘사법을 보이고 있죠. 풍경도 점차적으로 더 평면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의 차이는 철저하게 과학적 근거에 의한 표현이 인상주의라면, 후기 인상주의는 철저하게 나의 내면과 나의 생각을 재구성한다는 그런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역시 그 생빅토아르 산이라는 그 세잔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역시 입체파에 아주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세잔의 정물하고요. 세잔의 아까 목욕하는 여인들 그 작품과 그 작품이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서서히 더 현대적인 어법으로 지금 이제 화면을 재구성하는 거죠. 화면을 재구성한다는 말은 기존에 구성된 보여진 화면이 아니라 아예 내 심상의 화면으로 교체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세잔이 저렇게 화면을 깨고 재구성을 해서 입방체 형태의 그림으로 현대 미술의 어떤 그 문을 열었다면, 피카소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현대 미술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서 현대 미술의 그 정의를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넘어오는 그 중간 정도 지점에서 피카소가 입체파의 그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이 작품은 피카소의 대표작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여인의 가슴이라든가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측면인데도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거나 또 다른 부위들이 이렇게 서서히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그 피카소의 그림은 아프리카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목조각들을 보면 얼굴 길쭉하게 하거나 날카롭게 하거나 뾰족하게 하거나 이러면서 시선의 방향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그 아프리카의 그 목조각에서도 영향을 받았고, 특히 세잔의 화법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서구 미술은 이렇게 그 흐름들이 뭔가 이유를 가지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입체파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부터 해서, 르네상스 시절부터 해서, 낭만주의, 자연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그러니까 세잔의 후기 인상주의까지 와서 비로소 입체파가 나오게 된 거죠. 제가 그 한국 근대미술, 대구 근대미술을 이야기하면서 왜 지금 서구 미술의 흐름을 보여드렸나 하면, 좀 중요한 그런 그 요소가 있어서 보여드린 이유도 있고요. 우리나라 근대미술은 이런 흐름의 그 방식을 취한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인상주의를 일본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 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역사의 흐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일본화된 인상주의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나라 근대 화가들의 작가들의 작품들이 뭐 심지어는 일본 인상주의 아류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이야기일까?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 근대 미술이 이런 서구 미술의 역사적 흐름과 전혀 무관한 그런 작품들만 있을까? 제가 여기에서부터 이 강의의 주제를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구 근대미술이 한국 근대미술을 더 풍성하게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작가 이쾌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쾌대는 한국 그 분단의 비극 아래 월북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이념적 이유로 약 한 3, 40년간 대한민국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대구에 살았고 또 그 이후에도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90년대까지 이쾌대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근대 미술의 영역이 이것밖에 되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1강에서는 서구 미술의 흐름을 통해서 과연 그 한국 근대미술, 대구의 근대미술이 일본식 인상주의만이 다인가 그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서구의 흐름들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 강의는 본격적으로 이쾌대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대구 근대미술 또 특히 근대미술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대한민국 근대미술은 일본식 인상주의에 함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강은 이것으로 마치고 2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